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위스에 있는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신 뉴스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자, 마운트 곡수에서 일본의 엔화 상환 옵션을 추가했다. 마운트 곡수는 항상 이렇게 악재로서 나오는 단골 메뉴 중 하나인데요. 이런 걸 이제 얼핏 보시면 이제 뭐 좀 무섭다. 아, 또 빠질 것 같다. 이거 악재가 또 실현되는구나. 매도세가 나오겠구나 하실 수도 있고요. 반면 이거 뭐지? 조금 더 알아봐야겠는데 일단 퍼드인지 아닌지 말인지 행동인지 체크해 봐야겠는데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좀 살펴보면요. 이제 그 2014년 파산한 마운트 곡스, 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무려 14만 2천 개, 14만 3천 개 사실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뭐 돌려주고 있다. 이거 자체는 악재가 맞습니다. 근데 잘 읽어보셔야죠. 마운트 곡스 홈페이지 가보시면요. 채권 상환을 개시, 시작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2024년 10월 31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걸 판다는 얘기입니까? 한 6개월 뒤에나 팔까 말까 한다는 얘기입니까? 후자죠. 이거는 전형적인 퍼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코인포스트에서는 이번 옵션 추가로 표시된 기한보다 2, 3주 좀 일찍 상환을 시작할 수도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 매도세를 우려한다. 팩트를 체크해 봅니다. 첫 번째, 지난 1월부터 고객 상환 절차를 시작했다. 이거 자체는 악재가 맞습니다. 근데 상환 개시 언제부터 한다? 10월 31일. 뭐 당분간 이걸 뭐 걱정하실 글쎄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나 2, 3주 더 빨라질 수는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뭐 2014년도부터 하락장마다 조정장마다 나왔던 단골 메뉴 중에 메뉴가 뭡니까? 마운트 곡수죠. 이제 마운트 곡수는요. 제가 볼 때 이걸 비유로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뭐 이렇게 미사일 실험했다고 동해상에 항상 미사일 하나씩 날리고 있죠. 이거 듣고 아 우리나라 이제 망한다. 우리 이제 그 북핵 뭐 이것으로 뭐 적화 통일이 될 것이고 두려움에 벌벌 떠셔서 항공호에 들어가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 겁니다. 그냥 걱정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뭐 특히 이제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 사실은 걱정이 없고요. 혹시 이걸로 떨어진다고 해도 그냥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신에게 감사를 일단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줍줍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그냥 생각나는 퍼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퍼드. 지금 중국에서 홍콩 뭐 ETF 파니까 과거를 다 잊으실 수도 있는데요. 지긋지긋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퍼드는요. 이거 뭐 채굴 금지 바로 비트코인 다음날 마이너스 40% 떨어졌었거든요. 인도. 인도도 뭐 무조건 금지, 뭐 세금 뭐 30 몇 퍼센트, 뭐 IMF 총재, BIS 총재, SEC 개별 갠슬러, 또 이제 단골 메뉴 뭡니까? 테더죠. 테더, 뭐 마운트곡스, 바이낸스, 트론, 뭐 JP 모건 회장, 뭐 블랙락 회장, 비트코인은 사기다.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심지어 수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 수량 조작된다던데 누가 조작했다던데 이런 유언 비어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때 또 업계에 또 많은 분들이 투자장을 코인을 떠나셨고요. 미국과 중국 정부에서 비트코인 엄청 들고 있던데 이거 판다던데 이게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퍼드가 될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코인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이 갈팡질팡 흔들린다. 이건 진심으로 코인 투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는요, 그렇게 하시면 망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을 정말 엄청나게 차근차근 닦으셔야 아, 이때가 매수의 기회구나 하고 매수 버튼이 눌리지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도 이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코인 투자 절대 쉽지 않습니다. 드립니다.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악화됐다더라. 뭐 어떤 그 크립토 퀀트 기고자는 갑작스러운 블랙스완이나 마운트 곡수에서 매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조정은 거의 끝날 것 같은데 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죠. 이왕이면 낙관론자가 되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덮어놓고 믿는다? 이것을 두 글자로 맹신이라고 합니다. 맹신하시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걸 철저하게 검증을 해 보셔야겠죠. 뭐 여러 가지 근거 중에 가장 저는 직관적인 게 이거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지금 USDT 테더를 누가 4월 16일자 무려 1.3조 원어치를 신규 발행했습니다. 뭐하러 발행했을까요? 보통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삽니다. 4월 19일 테더 1.3조 원 신규 발행. 아까는 트론에서 했는데요. 이번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발행을 했고요. 4월 18일 테더 6,500억 원 신규 발행. 4월 17일 테더 4천억 원어치를 거래소로 보냈습니다. 거래소에 왜 보냈을까요? 보통은 코인을 살려고 보냅니다. USDC는 어떨까요? 4월 20일자 1,300억 원어치 신규 발행. 이게 이제 같은 날인데요. 이게 지금 다릅니다. 시간을 보시면 다르고요. 또 1,300억 원어치 USDC를 발행했습니다. 4월 3일 USDC 3,300억 원 신규 발행. 4월 2일자 2,100억 원 신규 발행. 3월 마지막 주 일주일 정도 USDC를 8천억 원어치 신규 발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증가는 뭘 나타낸다? 코인 가격 상승을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조정이 뭐 이제 좀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하지만 저는 뭐 이제 조정이 끝났다고 해서 뭐 선물 옵션 뭐 레버리지 붙여서 뭐 위로 몇 배 베팅 이런 거 안 합니다. 저 잘 하지도 못하고요. 이런 거 트레이딩은 전혀 비추합니다. 저스틴 선이 뭐 하나 봤더니요.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이더리움을 1.2조 원어치 매수한 것 같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더리움만 1조를 넘게 샀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죠. 퍼드는요, 실체가 없어요. 그 어떤 말, 누가 뭐 카더라, 이런 거죠. 그냥 막연한 두려움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신 뭘 주목한다? 저스틴 선이 실제로 샀다는 이런 팩트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발행이 됐다. 이건 이제 팩트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행동에만 주목하시면 좀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많이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 얘기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2015년 비트코인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이때가 하락장이어서 유독 기억에 가장 힘들었던 하락장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비트코인 뭐 예수다 불리는 로저 버라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이제 그 주최했던 컨퍼런스에 연사로 와서 2년 후에 비트코인 지금 20만 원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2천만 원, 사실 2만 달러 갈 거라고 했거든요. 2년 후에 2천만 원이 아니라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의 3천만 원 갔었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 2015년 12월이 얼마나 추웠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때 영하 20도가 넘었거든요. 그때 제가 행사를 해서 기억이 납니다. 그냥 그 실내 컨퍼런스장에서 입김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추웠는데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하락장에 저 친구 진짜 또라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에 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포함되고요. 제가 이 사람을 초대를 했는데 사람 잘못 초대했나? 이게요. 제가 이거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약간 진짜 사이비 종교 집단 같았고요. 다단계 마케팅 가보시면 막 그 엄청나게 그 시끄러운 음악 나오면서 파이팅 넘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느낌의 행사였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다 엄숙해 보이지만 여기에 이제 그 밖에는 이렇게 전시회 사람들끼리 이제 얘기도 하고요. 이분이 이제 로저 법니다. 나와서 그냥 막 비트코인 예수니까 그냥 보는 사람마다 QR코드 해서 너 하면 너 10만 원, 너 20만 원, 너 30만 원 그냥 막무가내로 돈을 뿌렸던 이 기억과 추억이 있죠. 사람들 앞에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트코인 전송 시켜드릴게 하면서 실제로 이제 시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다단계 행사 또 교주 느낌마저도 실제 났습니다. 어찌됐건 이때 막 블록체인 사람들이
실은 비트코인보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때 처음으로 회자가 됐습니다. 그 뭐지? 좀 핫하다는데 이제는 이때는 핀테크라는 말도 사실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특히 은행권에서 많이 오셔서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지만 고팍스라고 하는 그 거래소죠. 거기에 전 대표님도 나오셔서 뭐 강연을 하셨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는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번 뉴스는 스위스에 있는 비영리 단체에서 스위스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사야만 한다. 이번 세 번째 정식 청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이겁니다. 중앙은행 준비금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것은 불확실한 거시경제 상황에서 국가의 주권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유럽 중앙은행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것이다. 사실 미국의 이제 그 50개 넘는 주에서도 이 연준으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해서 비트코인 사자, 이걸 법으로 만든 주들이 실제 있었죠.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요, 국민 투표를 해서 법으로 이제 정해져야 하는데 절차가 있겠죠. 18개월 이내에 여기에 10만 명의 스위스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만 이게 법적으로 이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21년, 22년에도 비슷한 제안을 한 바 있다. 지금 스위스 중앙은행이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으로 독일의 국채를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보통 해외에서는 미국 국채를 많이 사는데요. 유럽에선 독일 국채도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독일 국채 대신에 비트코인을 11억 달러를 준비금으로 사라. 이 얘기를 3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었다. 그때 만약에 내 말을 듣고 비트코인 샀다? 지금 그러면 이미 수익이 40조 원이 넘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추후에 해외 중앙은행들에서도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사기 시작한다면 스위스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가의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소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말하는 비트코인 본위제 중 일부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IMF에서 그 통화 바스켓이 있죠. 그러니까 각국의 주요 통화들을 집어넣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꺼내 쓰거든요. 여기에 비트코인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듯이 금 대신에 오히려 비트코인을 살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저도 처음에는 불신자였는데 지금은 이거 너무나 저는 당연하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예전에 제가 비트코인 20만 원일 때 2천만 원 갈 것이다. 그것도 2년 안에 헛소리 하고 있네. 라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도 이런 생각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지금 뭐 1억이 이미 됐잖아요. 10억? 저는 이거 나중에 100억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요. 터무니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스위스나 독일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영국이나 크립토에 좀 더 친화적인 국가들의 규제가요. 결국 이 ETP 상품이 독일, 유럽에 이미 있었거든요. 이게 결국 미국에서 ETF 승인 됐지 않습니까? 이런 규제가요. 스위스, 독일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중국마저, 홍콩마저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결국에 여기 있는 어떤 트렌드가 미국으로 옵니다. 미국이 속도가 느린 이유는 전통 금융, 기득권에서 그걸 변화의 속도를 막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결국 올 것이다. 제가 또 하나 말씀을 왜 비트코인이 지금 저렇게까지 중앙은행들이 산다? 나중에 이제 CBDC 나올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근데 이제 CBDC의 특성상 러시아 CBDC를 미국이 신뢰하겠습니까? 프로그래밍 이 안에 뭘 해놨을지 신뢰할 수가 없죠. 북한의 CBDC를 뭐 그 유럽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자마자 환전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뭔가 가치 중립적인 그런 어떤 대상이 필요하다. 과거 수천 년간 이게 금이었습니다. 또 은이었죠. 근데 앞으로는 비트코인, 이제 디지털 세계가 다가오면 올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금에 비해서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황금성, 뭐 거래소 뭐 금다발 들고 갈 일 있습니까? 또 편의성, 분할이 가능합니다. 뭐 금을 쪼개서 결제 쓰긴 쉽진 않겠죠. 또 저장을 이거 뭐 저장이 용이하죠. 뭐 어떤 어마어마한 창고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시큐리티를 고용할 필요도 없죠. 또 가격이 금보다는 비트코인 시총이 지금 현재 훨씬 낮거든요. 앞으로 많이 오를 수 있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 은행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뭐 IT 대기업들 뭐 전혀 관계없는 뭐 화장품 회사도 삽니다. 보험에서 슈퍼 리치들, 연금 펀드, 국부 펀드, 심지어 국가에서 뭘 산다? 비트코인 삽니다. 디지털 세계가 점점 실현되면 될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까 그 로저버가 뭐 100배 간다. 처음 들었을 때 헛소리 같은데 진짜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제 EBS에서 그 다큐멘터리 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융에 대한 교육이 전무합니다. 지금 뭐 50대, 60대 이상 학교에서 경제, 금융, 투자 배워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게 없죠. 그 부작용들이 이렇게 지금 다큐 프라임 같은 데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좀 인상적인 게 하나가 있어서 여기 지금 그 사진에 보이는 분이 지난 20년, 30년간 부동산 투자로 크게 성공을 하셨었던 분입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서 성공의 역설, 지난 수십 년간의 성공이요, 미래 뼈아픈 실패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분이 이제 그 극빈층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20년 넘게 승승장구했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 투자금이 1억이었고요. 1억이 2억이 됐고 그걸 또 팔고 다시 빚내고 사서 4억을 만들고 6억을 만들고 10억이 됐고 이제 13억 서울의 아파트를 샀다라고 합니다. 이게 한 2021년으로 지금 그 추산이 되는데요. 그때 13억 아파트 사면서 10억이 빚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고금리가 오래 이어지고 거래 자체가 아예 없어지다 보니 결국 그 10억에 팔고 이제 전세산 다 잃고요. 이 극빈층으로 전락을 했다. 근데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떨어질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다. 부동산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뭐 IMF, 뭐 금리 인상, 뭐 내 집 마련 포기, 이자가 40%다. 뭐 비명을 지른다. 이게 사실 뭐 가계부채도 문제가 됐었지만 이때 메인은 기업 부채였습니다. 기업의 막대한 부채로 세계 이제 우리나라 뭐 거의 4분의 1이 영향을 받고 이때 어마어마한 사회 문제가 사실 됐었거든요. 지금 이 기사는 이자 폭탄에 무너지는 하우스푸어의 비명, 마지막 비상구, 경매로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하우스푸어 급증 언제입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입니다. 하우스푸어 157만 명, 백약이 무효하다. 내 집 포기, 빚 늘고 금리는 오르고 한숨만. 역사가 비슷하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 박정호 교수님이요, 이게 나오셔서 부동산 불패 이거는요, 사실 한국보다 일본이 대선배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 도쿄에서 아파트 평당 단가가 1억이 아니고요. 평당 10억도 아니고 평당 100억까지 갔답니다. 80년대 얘기입니다. N고까지 겹쳐서 뭐 호황이 되다 보니 이제 일본 내에서만 뭐 주식 부동산이 아니라 저 미국까지 건너 전 세계에 있는 빌딩이란 빌딩은 다 사고요. 하와이의 고급 주택 뭐 세 집 건너 하나가 그냥 일본 사람 거였다고 하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이후 부동산이 15년 연속 폭락의 폭락을 거듭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려보고 싶은 질문은 이거죠. 부동산 안전자산 맞습니까? 일본의 이 무너진 잃어버린 34년, 뭐 최근에 조금 올라왔습니다. 34년 안전자산이 맞을까요? 명지대 뭐 김두월 교수님이라고 하는데요. 1929년 그 전 세계를 강타했던 이제 미국발 대공황 있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대공황 직전에는요. 항상 매우 큰 호황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이제 미국이 땅이 넓으니까 임장을 비행기 타고 했답니다.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저기 그 늪지대 그냥 괜찮아 보이면 저거 살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린 결과를 알죠. 이 미국발 대공황이 전 세계, 뭐 유럽, 뭐 아시아, 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요.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줬었고요. 이게 회복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업자를 양산했었죠. 그리고 나서 뭐 이창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이제 부동산 버블이 심각했다가 이게 터졌었죠. 2000년대 초는 뭐가 있었습니까? 인터넷 닷컴 버블 어마어마했다가 이게 터졌었죠. 물론 부동산이 인터넷이 지금 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인간의 탐욕이 지금 엄청난 사고를 불렀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 버블은 언제 있었습니까? 2013년, 2017년, 2021년 그 1년 후에 4년 주기로 한 번씩 비트코인이 붕괴를 했었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시장 대낙관주의자입니다. 핵심 지역의 부동산 저는 꾸준히 장기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비롯한 우량 코인들 장기적으로 이 수익률을 따라올 수 있는 자산 자체가 없습니다. 넘사벽의 수익률일 것이다. 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뭡니까? 부동산 불패다. 비트코인은 ETF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떨어진다. 이런 맹신이요. 아주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결국 탐욕입니다. 우리가 뭐 음식을 먹는 것도 투자를 하는 것도 또 자영업을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욕심을 많이 내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망할 수 있죠. 잘 돼도요. 흑자도산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욕심을 많이 부리면 항상 망할 가능성을 전 높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우리 코인 투자하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알트 시즌, 알트코인이 막 자고 일어나면 2배, 3배, 5배, 10배 올라가는 그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을까요?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들이 망하는 시즌이 알트 시즌인 거 혹시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때는요, 가만히 있던 사람도 눈이 다 뒤집힙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고 일어나면 뭐 50%, 60%, 알트코인은 심지어 뭐 10배, 20배 가면요. 이때는 우리가 다 탐욕의 화신으로 돌변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성에 안 차죠. 20% 먹자고 내가 투자하냐? 최소 20배는 가야지. 이때 우리가 뭘 합니까? 알트코인에 영끌을 합니다. 그냥 본인 들고 있는 돈만 하시면 그나마 나은데 여기에 이제 빚을 추가를 하시는 거죠. 그러고 보면요. 폭락이다. 악재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폭등이다. 흥분이다. 알트 시즌이다. 가즈아 소리가 나오고 성공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책과 유튜브와 뭐 나는 성공해서 퇴사합니다. 그때가 뭡니까? 인생의 위기죠. 그때 우리는 아마 또 실수를 많이 할 가능성 매우 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보시면 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